만약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켰는데 네. 내가 단기간에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고 내 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면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이제 확신에 차가지고 이 자산이 굉장히 이제 싸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들어갔을 때는 좀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그게 문제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3천만 원으로 5년에 50억은 뭐 20억, 30억 네, 이렇게. 20억, 30억은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진 않네요. 저는 난 어떻게 했지? 네, 저는 이제 7천만 원으로 2018년도에 집을 하나 샀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집 가격이 그 1억 9천이었어요. 1억 8,800이었는데 공인중개사 수수료 취득세까지 내면 1억 9천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뭐 작년에 제가 팔려고 했을 때 4억 6천에 판다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좀 내려갔겠죠? 4억 6천에 팔면 안 팔릴 것 같은데 뭐 4억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월세를 놨거든요. 제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집을 내놓으려고 하면서 이 월세를 전세로 바꿨어요.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오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그 1억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5억짜리 상가를 산 거예요. 근데 그 5억짜리 상가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직 매매를 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 바로 팔면은 9억 정도에 팔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엄청 싸게 사셨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7천만 원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주택 하나는 한 4억 정도 된 거고 그리고 그거 보증금 땡겼고 한 건 한 9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한 대출까지 다 포함했을 때 한 1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대출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도 다 빼면은 순자산은 확실히 좀 쪼그라들겠지만 줄어들겠지만 총 자산으로는 7천만 원에서 한 13억까지 불리는데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년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야, 그게 되는구나. 그럼 그렇게 하시면서 불안하진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지식이 없으니까 불안한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상승기가 아니라 하락기가 맞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뭐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믿는 구석이 다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현금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당장 하락기에 팔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길게 보고 사는 거다 보니까 이미 생각하고. 그렇죠. 이제 뭐 내년에 팔아야지 하고 산다기보다는 좀 더 오래 갖고 있을 생각으로 사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발생했을 때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리고 하락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 하락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믿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투자도 해보고 이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어떤 뭔가를 막 계속 찾아보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믿음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공부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락기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하락장에서도. 왜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중요한 게 항상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양방향을 다 생각하면서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뭐 걱정할 게 없고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짠다면요. 주택을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무주택자라면 사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주택이 여러 채 있다 그러면은 주택을 더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을 하겠다면은 싸게 나오는 상가, 싼 물건 그런 거를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찾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그런 쪽을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상가 쪽으로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식을 넣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인데 우리나라 쪽보다는 미국 쪽을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작년에 이제 주택을 하나 처분을 하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벌어들인 돈을 미국 시장에 좀 넣으려고 그걸로 이제 넣으려고 이제 판 거거든요. 근데 팔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팔려서 이제 안 파는 거죠. 4억 6천에 산다는데 안 팔았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 좀 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는 저는 지금이라면 안 할 것 같아요. 네. 반토막 나는데도 지금 거의 반토막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반토막 났다고 뭐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반토막 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암호화폐는 왜냐면은 그 암호화폐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가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도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느 정도는 규제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암호화폐가 사실 달러를 약간 위협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를 팔아서 달러를 수출해서 이제 먹고 산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달러의 그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달러의 좀 위협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당장 미국 기업들만 하더라도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뭐 비트코인으로 맞아요. 암호화폐로 결제할 거라고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고, 그럼 달러로 결제하지 않고 암호화폐로 결제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를 기축 통화로 받아들이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그렇죠. 남미도 네네,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자국의 통화를 못 믿는 나라들이거든요. 자국의 통화를 못 믿으니까 원래 그런 나라들은 자국의 통화를 못 믿어서 달러를 쓰게 되거든요. 달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통화잖아요. 기축 통화다 보니까. 그럼 달러를 써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달러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협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처럼 이제 원천 봉쇄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미국의 특성상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규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규제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미국은 대체 규제할 법도 한데 뭐 중국처럼은 아니어도 약간의 규제는 할 법도 한데 왜 이걸 놔두고 있을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이걸로 얻어들이는 어떤 이익 같은 게 있으니까 놔두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익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제 추측으로는 이제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팩트는 이게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제 추측인데, 추측으로는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20년 이후에 코로나 터지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만약에 암호화폐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 흡수를 못하는 네, 거군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암호화폐가 없었으면 그 돈이 다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더 많이 올라갔을 거고, 그러면은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 거를 분산시키고자 이걸 이제 좀 놔두지 않은 게 아닐까. 제 추측인데. 근데 암호자산으로 돈이 엄청 몰렸으니까. 네, 엄청 몰렸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도 물가가 지금 6% 7%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이제 크게 그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유동성이 회수되는 측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암호화폐가 없었다, 암호화폐 시장이 없었으면은 집값과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크게 올라갔을 거고, 그러니까 유동성 회수하게 되면 얘네들이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미국은 얘네들이 연준에서는 다시 얘네들이 폭락하는 것까지는 원하지는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폭락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암호화폐 가격이 또 내려갈 유동성이 회수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급격히 회수되니까 주식과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폭이 좀 조절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버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충지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이 암호화폐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회수 측면에서 암호화폐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런 대장주들조차도 그 본질의 가치보다는 지금 약간 유동성의 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유동성 회수 측면에 더 강하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미국 주가나 우리나라 주가보다도 암호화폐가 훨씬 더 그 하락하는 그 하락률이 크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그만큼 유동성 회수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잡았어요. 그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이제 어느 정도 자산 가격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근데 이거는 저희 그냥 이렇게 내피셜이라 가지고 추측이라 가지고 이게 뭐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뭐 디파이 또 NFT 해가지고 진짜 그쪽을 또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맹신하시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엄청나게 막 100배 성장할 거다, 1000배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뭐 진짜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1000만 원 이하로까지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이렇게
저의 세계관 속에서는 어. 네, 이게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난 이후에 그렇죠. 적절한 규제가 어느 정도의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조정을 받고 그때 이제 조정된 가격에서부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좀 투자하기 하는 게 좀 꺼려지긴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책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그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네, 네.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네, 네. 약간 좀 큰 거 맞아요. 위주로 네, 하는 게 좋을 것 네, 같다.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그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과점으로 갈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뭐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어떤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결국 이제 과점화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가 이제 몇 개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과점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암호화폐도 과점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그 소수 몇 개의 암호화폐 시장 위주로 미래에는 그 미래가 가까운 미래일지 먼 미래일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 몇 가지 이제 과점 시장 위주로 굴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이렇게 큰 틀도 잡아주시고 그래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대장주 위주로까지 얘기해 주셔서 만약에 하겠다면 좋은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부동산, 주식, 뭐 채권이나 이런 건 금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저는 금은 하고 있는데요. 금을 이제 금 펀드를 옛날에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펀드를 하지는 않고요. 금은 이제 실물 금을 계속 사고 있어요. 실물 금 언제 사냐면 이제 가족들 기념일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 생일이라든가 결혼 기념일 이럴 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뭔가 자꾸 뭐 선물 받길 원하잖아요. 그때 이제 금을 사주는 거죠. 골드바 뭐 한 10g짜리, 20g짜리 이런 거, 30g짜리 이런 거 이제 하나. 근데 그런 데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이제 금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금은바 이런 데서도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사가지고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네, 금 이제 골드바 이런 거 금 받으니까. 신기하죠. 네, 이제 그걸 이제 차곡차곡 모아두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금 가격이 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돈을 소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뭔가 소비재를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선물을 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돈이 이제 사라지고 끝나는 건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선물도 해주고 이 자산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거양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 투자를 할 때 어떤 이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금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기념일마다 조금씩 사는 거죠.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일날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무슨 기념일 같은 걸 정해가지고 나 자신한테 선물을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씩 사모는 것도. 네, 그러면은 이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다른 자산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때 이제 금값이 상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좀 든든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자님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하면 부동산, 주식, 금, 그다음에 암호화폐 비율을 어느 정도 가 이상적이라고 100억이면요. 그럼 저는 부동산은 한 절반은 할 것 같아요. 50%. 나머지 50%로 주식, 뭐 암호화폐, 뭐 나머지 것들 이렇게 섞어서. 한 30? 네, 40? 주식 한 30, 40. 그리고 이제 금을 좀 해야 되겠죠. 금을 좀 제가 그렇게 있으면 금 한 10%. 암호화폐는 전 지금은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금 10%, 주식 한 40%, 그다음에 부동산 한 50%. 이렇게 이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딱 그 이상적인 그거에 맞게 지금부터 이렇게 하고 또 리밸런싱을 중간중간에 할 수도 있는. 네네, 그렇죠. 네. 주식을 40%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절반은 ETF 할 것 같아요. 그 S&P 500 중심 잡고. 그렇죠. 그렇군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S&P 500 이런 거, 또 삼성전자 이런 거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게 우리나라에 딱히 없잖아요. 만약 주식 가운데 보면은. 네, 삼성전자 우상향했죠. 우상향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막 몇 년 동안은 몇백 프로 하지만 결국은 그게 또 10년, 20년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상향이. 그런 차원에서 우선 중심은 좀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우상향되는 걸 잡고 나서 이제 그렇게 또 주식은 투자를 한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는 않거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박스권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상 박스권이 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투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초장기적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 종목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장기로 본다고 해도 성과가 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은 정말 그야말로 관리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종목은 저는 장기로 투자하는 걸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시장에 투자하면 초장기, 종목은 단기 투자 이걸 권하고요. 네, 좀 종목도 장기로 좀 투자하고 싶으면 미국 시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투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출을 쓰는 거를 너무 안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출도 많고 하는데도 대출이 이제 제 책에서 이제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쁜 대출을 쓰면 안 되고요. 네, 좋은 대출 위주로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개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대출은 말 그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대출이 좋은 대출이거든요. 근데 나쁜 대출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없는 대출이 나쁜 대출이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차를 사는 거예요. 차를 살 때 대출 받아서 차 살 수 있잖아요. 차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가 이제 나쁜 대출의 대표적인 예죠. 왜냐하면 이제 차라는 거는 자동차라는 거는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감가상각. 네, 그렇죠. 감가상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동을 켠 그 순간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내 재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감소가 되는 거죠. 차 가격도 점점 내려가고 내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 비용이 나가면서 내 재산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재산 감소가 되는 나쁜 대출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집값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그 대출 받아서 샀을 때 그 훨씬 더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2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집값이 6억이 됐겠죠? 그럼 5억에 사서 6억에 팔았으니까 1억의 차익이 남은 거예요. 근데 내가 5억 내 돈 주고 샀으면은 내 수익금도 1억이고 내 수익률도 20%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20%인데 실질적으로 수익률도 20%거든요. 대출을 썼으면. 근데 내가 대출을 쓰면은 내가 대출을 만약에 3억을 썼고 내 돈은 2억 투자하고 대출 3억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내 돈 2억 들어갔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억이니까 그때 수익률이 이제 5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대출은 좀 과감하게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원리금 상환이 내 소득 수준 내에서 감당될 수 있을 정도로는 네,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출 받아서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게 어렵고 두려운 이유가 자산 가격이 하락할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이걸 샀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큰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좀 믿음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는 믿음이 좀 필요한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오를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종목은 관리가 들어가는 거고 시장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괜찮은 입지의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의 제목이 오히려 좋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를 늘려가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냐, 장기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장기간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미국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이제 중심으로 쓰고 있는 나라잖아요. 달러를 쓰고 있는 나라인데 이 달러라는 게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통화가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가 달러인데 이 달러는요 무제한으로 많아질 수 있는 통화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달러를 무제한으로 풀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브레튼 우즈 체제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달러가 이제 금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 책에서 한번 정리해 주셨죠.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금 1온스를 35달러로 바꿔주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찍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이 있는 것만큼 달러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금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71년도에 닉슨이 금태안을 중지하면서 달러가 이제 금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근본이제가 이제 없어지고 달러가 금에서 해방되면서 달러의 통화량이 많아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은 이제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위기를 이제 해결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70년대만 하더라도 오일 쇼크 때문에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금리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그때 이제 조정기가 좀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80년대부터는 미국은 이제 금리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가지고 위기를 해결해오고 그때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전환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때는 기존의 그 위기와는 달리 미국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걸 하게 돼요. 양적 완화를 하는데 그 규모가 거의 무제한이에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양적 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제 달러라는 걸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때 요 무제한적 양적 완화가 만약에 실패로 끝났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또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어요. 성공적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 세계 자금을 한 번 더 빨아들이면서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때 또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더 커졌네요. 더 커졌어요. 이제 코로나 때는 2020년도만 하더라도 5년 동안 미국이 양적 완화로 금융위기 이후에 5년 동안 미국이 양적 완화로 푼 돈의 3배를 2020년 한 해에 다 풀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 자신감이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돈을 풀 수 있는다고 한다면 미래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달러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수명을 다할 수도 있어요. 먼 미래에는. 근데 이제 그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기 전까지는 그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잘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출, 구체적으로는 한 가지로서 대출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러니까 대출을 또 무리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또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소득 대비해서 적당한 그 가이드라인 포션을 정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안에서 잘 활용하면 불을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그동안에 하시면은 좋은 물건도 찾으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좋아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 상식 사전을 쓰신 신동원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